아인슈타인은 인류 역사에서 과학자이자 철학자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인물이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히 수식과 이론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존재 그 자체를 마주하는 태도에까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경외였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세계를 마주할 때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근본적인 떨림이며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정의 수평선 위에서 마주치는 침묵의 울림과도 같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이 이 신비로움에 대한 떨림이라고 보았고, 이는 그의 과학적 탐구는 물론이고 삶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축으로 작용했다. 그는 자연을 볼 때마다 무한한 구조 속에서 질서를 느꼈고 그 안에 숨겨진 조화와 균형, 그 조화의 근원에 감싸인 법칙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서도 아인슈타인은 언제나 신비를 감지했다. 산맥 위로 깔리는 안개, 별들이 수놓인 하늘, 잎사귀 사이를 스치는 바람, 물방울 하나에 반사되는 빛조차도 그에게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질서 정연하면서도 인간의 인식으로는 끝까지 다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는 그런 세계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안다기보다는 느낀다는 태도로 다가갔다. 과학은 그에게 있어 정답을 밝히는 수단이 아니라 신비를 해명하려는 끝없는 시도의 한 형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인슈타인을 독특하게 만들었다. 다른 과학자들이 계산과 실험, 논리적 증명에 집중할 때 그는 이 모든 과정 뒤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물음을 놓지 않았다. 왜 이런 법칙이 존재할까? 왜 우주는 이런 식으로 작동할까?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같은 질문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절실한 물음이었다. 과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는 결국 신비의 문턱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는 이 세계의 뿌리를 탐색하는 길에서 느끼는 떨림을 삶의 축복으로 여겼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무한한 구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물어야 하며 그 물음의 정점에 다다를 때 비로소 진정한 겸허함이 탄생한다고 믿었다. 어린아이의 눈빛에서 경외심을 본다는 말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바로 그 눈빛을 평생 간직했던 이였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롭다. 손 안에 놓인 작은 모래 한 줌에서도 그들은 무언가 신기함을 느끼고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아인슈타인 역시 그러했다. 그는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을 더욱 신비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지식은 경외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감탄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무지에서 비롯된 경외심은 일시적이지만 인식에서 비롯된 경외심은 더 깊고 오래간다. 그는 이 감정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경외심은 단지 자연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그는 인간 내면의 세계, 도덕적 선택, 역사적 흐름에서도 그 신비를 느꼈다.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는지를 보면서도 그는 깊은 감탄을 느꼈다. 그에게 윤리란 법이나 제도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비한 생명과 존재에 대한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인간이 자신보다 큰 세계 앞에서 느끼는 떨림. 그 떨림 속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도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과학도, 예술도, 철학도 결국 이 감정의 뿌리를 둔 동일한 활동이며 인간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방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아인슈타인의 경외심은 종교적인 의미와도 닿아 있다.
그러나 그는 특정한 신의 형상이나 교리를 따르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신은 특정한 존재라기보다는 우주의 법칙 속에 깃든 질서, 설명할 수 없는 조화, 끝없는 탐구를 유도하는 힘에 가까웠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종교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신론자라는 말 속에 담긴 폐쇄성과 종교인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교조성을 동시에 넘어서려 했던 그는 오히려 삶과 우주에 대한 깊은 존중의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다. 그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채 모든 것의 배후에 놓인 신비한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느꼈던 경외심은 철저히 비인간적인 것을 향한 동시에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이러한 감정을 품을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상을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감정이 사라질 때 인간은 기계처럼 행동하게 되고, 삶은 흑백의 기계적 계산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외심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정서이자 인간 존재가 의미를 부여받는 통로였으며 모든 창의적 사고의 원천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교육에서도 이 감정을 가장 먼저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먼저 깨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의 철학적 출발점은 언제나 경외심이었다. 그에게 과학은 이 세계의 신비를 하나씩 열어가는 여행이었고, 그 여정 속에서 사람은 점점 더 겸허해지며 점점 더 넓은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 신비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다만 그 신비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일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 점을 가장 안타까워했다. 과학이 오만함으로 흐르지 않고 예술이 고립되지 않으며 종교가 강요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경외의 감정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남긴 수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건 결국 하나의 목소리다. 진비로움을 잃지 마라.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태도의 선언이며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내면의 나침반과도 같은 것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속에 깃든 일정한 질서와 구조를 예리하게 감지해내는 과학자이자 사유자였다. 그는 우주의 이치가 단순한 우연의 조합이 아니라 엄격하고도 정밀한 원칙들에 따라 작동한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그가 과학을 탐구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전제이자 철학적 신념으로 작용했으며 이후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려는 그의 이론들에도 깊이 스며들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었기에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건이 인과의 사슬 속에 묶여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의 삶과 자연 현상, 심지어 시간의 흐름조차 어떤 규칙성 속에서 반복되며 존재한다고 보았다. 무언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지 그 현상이 의미 없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낸 정확한 전제가 존재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과학의 논리적 태도를 넘어선다. 그것은 철학적인 통찰이며 인간의 존재가 자유의지에 따라 완전히 자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태도이기도 하다. 아인슈타인은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고 보았다. 인간의 생각, 감정, 행동 모두가 생물학적 기반과 환경적 조건, 과거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파생된 결과라고 그는 믿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자유롭다고 느껴지더라도 실상은 이전의 모든 조건과 순간들이 교차하며 하나의 경로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는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개념을 보다 근원적으로 되묻는 질문에 가깝다. 그는 우주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정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 수학적 구조 속에는 인간의 직관과 감성이 파고들 틈이 없을 정도로 냉정하고도 명확한 질서가 자리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 질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자연 속에 존재하며 인간은 단지 그것을 발견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그는 보았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설계도 일부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 설계도는 인간 외부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가 신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로 자신의 철학을 압축한 바 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자연이 무작위와 불확정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 말이다. 그의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 이상의 철학적 선언이었다. 그것은 세계가 단순한 우연의 연쇄로 움직인다고 보는 시선에 대한 강력한 반대였다. 우주의 운행은 주사위처럼 던져진 결과가 아니라 필연의 궤도에 따른 순차적 전개이며 인간은 그 필연의 일부일 뿐이라고 보았다. 양자물리학이 발전하면서 미시세계에서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가 등장했다. 당시의 여러 과학자들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 자연이 본질적으로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지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 원인을 알지 못할 뿐, 실제로는 모든 현상 뒤에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불확정성은 자연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관찰 방식과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착각이라는 입장이었다. 즉, 인간이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원인 없는 혼돈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물리학뿐 아니라 철학적 인간관까지 확장된 사유를 펼쳤다.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 심지어 도덕적인 판단조차도 일정한 원인과 결과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이유 또한 특정한 상황과 과거 경험, 개인적 성향, 환경적 자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는 우연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의 인과적 흐름 속에 포함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전혀 주체적으로 사고하거나 선택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는 인간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판단을 내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복합적인 인과 구조 안에 자리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그 고민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과 맥락, 조건, 환경 등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그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란 절대적인 독립이 아닌 주어진 조건 속에서의 상대적인 가능성임을 시사한다. 아인슈타인의 결정론은 도덕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인간이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본성으로 돌리는 것을 경계했다. 오히려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과 환경, 사회적 구조를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 모든 존재는 나름의 원인을 품고 있으며 인간은 각기 다른 조건 속에서 선택지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타인을 평가할 때에도 그의 결정이 형성된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우주적 시각에서 인간을 바라보았고 개별 인간의 삶조차 거대한 질서 속의 일부라고 믿었다. 이처럼 인과율에 근거한 그의 철학은 세상을 보다 넓게, 깊게, 구조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는 인간의 감정조차도 물리 법칙처럼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감정조차도 하나의 질서 아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결정론은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체념이 아니라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는 인간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구조와 원인에 대한 이해라고 보았다. 잘못된 사회적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그 사회 구조 안에 숨어 있는 원인들이 쌓여 만든 결과이며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라고 믿었다. 이렇듯 아인슈타인이 말한 결정론은 차가운 이성과 냉혹한 과학적 법칙에 갇힌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 우주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따뜻하고도 통합적인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부정하기 위해 결정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자 그 구조적 논리를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선택과 행동, 사건에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그의 철학은 세계를 무의미한 혼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구조로 바라보게 만든다. 결국 아인슈타인이 말한 결정론은 단순히 물리적 우주를 향한 이론이 아닌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이기도 했다. 그가 탐색한 것은 자연의 법칙 속에 숨겨진 진리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며 이해될 수 있는지를 묻는 철학적 여정이었다. 아인슈타인의 사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그가 과학이라는 분야를 인간성과 분리된 어떤 추상적 지식 체계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과학이라는 활동이 철저히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지적 호기심만을 위한 폐쇄적인 작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의 세계관은 이기적인 성과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 관점에 더 가까웠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과학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거나 자연의 법칙을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 있었다. 그는 당시의 과학자들과 달리 자신이 얻은 성과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는 태도를 가졌다. 세상의 불균형과 고통, 억압과 전쟁, 차별과 배제 같은 문제들 앞에서 과학자 역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지녔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보인 삶의 태도이기도 했다. 그는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인종주의에 반대하며 어느 특정한 국가나 이념에 자신을 온전히 예속시키지 않았다. 대신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두었고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은 그의 편지와 강연,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발언들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물리학의 대가였지만 동시에 반전 운동가였고 사회 정의의 수호자였으며 자유로운 사상가이기도 했다. 제도화된 종교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종 인도주의적 종교성이라는 용어를 빌려 인간을 향한 사랑과 연대의 태도가야말로 가장 고귀한 신앙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의 존재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이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였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특히 연약한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통해 인간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었다. 과학은 사회적 윤리와 결합될 때에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이었다. 전쟁과 폭력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던 시대에 그는 과학자의 도덕적 책임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는 지식이 권력과 결합될 때 벌어지는 위험성을 경계했고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인간성의 진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인식했다. 그래서 그는 지식이 커질수록 인간의 양심도 그만큼 성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윤리적 태도였다. 그는 핵무기 개발과 같은 문제에서 비롯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때로는 자신의 과거 선택에 대해 후회하거나 반성하기도 했다. 한 개인으로서 그는 늘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했다. 화려한 명예나 부, 사회적 권위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는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과학적 성과가 인류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언제나 도덕적 성찰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단순한 생물학적 개체로 보지 않고 이성과 감정, 자유와 책임, 공동체 의식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았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치적인 비난이나 의심을 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자신이 직접 고통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자세는 그가 평생에 걸쳐 지켜온 중요한 가치였다. 이러한 자세는 그를 단지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라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과학이 현실의 문제와 단절될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은 특히 교육에 대한 그의 입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교육이 지식만을 전달하는 기계적인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 직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와 학자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인격과 신념을 지닌 존재로서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과 태도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살아간 시대는 극단적인 이념 충돌과 전쟁,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경랑 속에 있었다. 그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인간 중심의 철학을 놓지 않았다. 그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구조에 반대했고, 진실이 왜곡되거나 억압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과학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지만, 그 이해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결코 사람을 소외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결국 그의 과학적 성취는 윤리적 성찰이라는 기반 위에서 더욱 빛났다. 그는 과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윤리를 구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단지 과학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말이기도 하다. 아인슈타인의 인도주의적 철학은 단순한 감정적 동정심이나 감상적 이상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신념, 지성과 도덕이 하나로 결합된 삶의 태도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하고자 했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사상가로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다. 그의 철학적 태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권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질서에 대한 비판과 의심이었다. 그는 지식이나 도덕, 정치 혹은 종교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태도를 경계했다. 그것이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든, 혹은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강요한 것이든 간에 그 안에 진리나 보편적 가치가 담보되어 있지 않다면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규범과 체계에 의문을 품는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느꼈던 억압적인 분위기는 그가 성장하면서 점점 더 깊은 문제의식으로 발전했다. 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공간으로 작용하곤 했다. 교사의 말은 곧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고 학생은 질문보다는 암기를 강요당하며 기존 체계에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런 환경은 창의적 탐구심을 억누르고 독립적인 판단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는 보았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통제된 구조 속에서 자라난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인슈타인은 단지 교육의 틀을 비판한 데 그치지 않았다. 학계 전반에 만연한 서열 중심의 문화, 선배나 기존 권위자의 의견에 도전하기 어려운 풍토에 대해서도 깊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과학은 끊임없는 반증과 검증을 통해 진리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누군가의 이론이나 해석이 그 사람의 명성에 의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과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 믿었다.
진실은 지위나 권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러한 철학적 태도는 과학적 연구에도 반영되었다. 그는 기존 이론이나 유명한 학자의 견해일지라도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 주저없이 반박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고전역학이 오랫동안 절대적 진리처럼 여겨지던 시기, 그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며 전혀 다른 방식의 물리학을 제안했다. 그가 주장한 이론들은 당대의 물리학계를 뒤흔들었지만 그는 거센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다. 이는 단순한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태도의 변화, 사고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기도 했다.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점에서도 그는 일관되게 반권위적인 시선을 유지했다. 그는 군국주의, 독재, 전체주의 등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정 이념이나 체제가 전 인민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가 생각하는 인간, 존엄의 철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인간은 자유롭게 사유하고 표현하며 타인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한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사회, 비판과 성찰이 가능한 구조야말로 진정한 진보의 조건이라고 여겼다. 종교에 대한 그의 견해도 흥미롭다. 그는 종교적 신비주의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조직 종교가 개인의 사고를 제한하고 사회적 지배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보였다. 누군가가 신의 이름으로 타인을 통제하거나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일은 그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권위주의의 형태였다. 따라서 그는 종교적 믿음을 가지되 그것이 인간의 자율적 사고를 해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의 존재를 믿는 일과 그 신이 인간의 생각을 대신해주는 권위자로 군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이와 같은 태도는 그가 참여한 다양한 사회운동과 국제적 선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지지하는 문서에 여러 차례 서명했고, 독립적인 양심의 소리를 외치는 지식인들을 옹호했다. 예술가나 학자, 언론인들이 외부 압력에 의해 침묵당하거나 공격받는 일에 대해 그는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체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지식의 통제는 인간의 정신 자체를 고갈시키는 행위로 간주했다. 또한 그는 개인이 집단적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위험하게 여겼다. 대중의 다수가 지지하는 생각이라 해도 그것이 진실이거나 도덕적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무리 속에 있을수록 인간은 자기 의지를 상실하고 더 쉽게 조작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사고를 점검하고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유행이나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확신에 따른 행동이었다. 이러한 철학은 단순히 외부 세계에 대한 관점을 넘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도 연결된다. 그는 자신을 권위자로 간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생 학습자이며 탐구자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었다.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든 진리는 그 성과 그 자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진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고 사유하고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거나 기존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사유는 멈추게 된다. 그는 그런 정체된 정신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여겼다.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이 남긴 반권위주의 철학은 단지 지식인의 선언이나 이론적 명제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 삶 속에서 매 순간 선택하고 견디고 실천해야 하는 태도이자 자세이다. 그는 그 어떤 지배적 담론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았고 권력과 진리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함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를 따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질문을 던지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유산을 남겼다. 아인슈타인은 탁월한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도달한 이론적 성과가 진리의 전부일 수 없음을 누구보다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었다. 그의 학문적 태도는 언제나 모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으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우주의 구조는 언제나 전체의 조각일 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는 과학을 통해 밝혀낸 자연 법칙들을 신뢰하면서도 그것들이 우주의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는 단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은 교만이며 진리와 마주하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태도라고 여겼다. 그가 말한 겸손은 단순히 예의범절이나 도덕적 성품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존재론적이며 인식론적인 태도였다. 다시 말해, 인간이 지닌 모든 이성적 능력, 수학적 도구, 물리학적 이론, 철학적 언어, 직관적 사고가 아무리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어도 그것이 우주의 본질을 완전히 포착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세였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물리 법칙을 탐구하며 자연의 정교함과 논리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설계된 이론, 체계가 우주의 실체를 모두 담아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히려 인간 중심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인간의 인식은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았다. 때로는 선명한 길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방향이 흐릿해져 어떤 선택도 쉽게 할 수 없었다. 과학적 방법 역시 하나의 등불처럼 주변을 밝혀주지만 그 등불은 영원히 전 우주를 비추지는 못한다. 새로운 관측 기술이 생기면 이전까지의 지식이 틀렸음을 확인하게 되고 시대가 바뀌면 진리의 정의도 변화하게 된다. 이는 과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의 본질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그는 보았다. 즉, 과학은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수정하며 보다 나은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는 물리학자로서의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특정 이론이 전부인 듯이 신봉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다. 특히 자신의 상대성 이론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이후 사람들은 그를 마치 진리를 해석하는 예언자처럼 떠받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오류라고 경고했다. 모든 이론은 특정 시대의 지식 수준과 인간의 사고 범위 안에서만 성립한다. 새로운 실험 결과나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언제나 잠정적으로 사고해야 하며 진리에 다가가는 여정에서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형이상학적 겸손은 단순히 지적 겸허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관점의 구조이자 존재와 우주에 대한 근본 태도였다.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지닌 존재이며 그가 다룰 수 있는 지식의 폭도 필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아무리 탁월한 언어와 논리가 동원된다 하더라도 우주의 근원에 다가서는 순간에는 언제나 침묵이 필요하게 된다.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진리의 가능성을 감지했다. 진리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한 줄의 문장이 아니라 끝없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하나의 공간이었다. 그는 신의 존재에 대해 종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의 질서에 대해 어떤 절대적인 질서나 원리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는 그것을 종교라기보다는 우주적 종교심이라 표현했다. 이 역시 겸손의 표현이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며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것도 아니다. 다만 자연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끊임없이 묻고 그 질문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진정한 지성의 빛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가 평생 강조한 것은 확실한 답보다 정확한 질문이었다. 답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그 자체가 오류일 수 있다. 그러나 질문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며 그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인류는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의 철학 안에 녹아 있었다. 그러한 믿음은 과학자의 논리뿐만 아니라 철학자의 직관, 예술가의 감수성, 종교인의 신념과도 이어지는 공통된 흐름이다. 아인슈타인의 형이상학적 겸손은 결국 다음과 같은 깨달음으로 귀결된다.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리 자체를 이루는 길 그 자체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은 오히려 더 넓은 세계와 만날 수 있으며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언어와 사유가 태어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자신이 발견한 수많은 이론 중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다만 진리로 가는 중간 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그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았던 세계의 빛과 어둠을 후대에 남겼고 우리는 그 겸손의 흔적 속에서 다시 질문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이며 그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사유의 영역에서도 존경받는 까닭이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이자 사상가였으며 단순히 이론을 구축하는 과학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멈추지 않았고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했다. 그의 철학적 입장은 흔히 알려진 상대성 이론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가 강조한 세 가지 영역의 통합, 즉 자연 탐구의 방법으로서의 과학, 감성과 직관의 언어인 예술, 그리고 인간의 초월적 갈망을 담아내는 종교는 그에게 있어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인간의 인식 방식으로 여겼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가장 정교한 도구임을 인정했지만 그 도구만으로는 우주의 의미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연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물리학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모든 층위를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세계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과 그 세계가 지닌 정서적, 윤리적, 심리적 함의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과학이 침묵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 예술과 종교의 역할을 반드시 인정했다. 예술에 대해 그는 창조적 직관의 구현이라고 보았다. 그는 예술이 인간 감정의 흐름을 포착하고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내면의 움직임을 형태로 전환하는 능력을 지닌다고 믿었다. 예술은 설명이 아니라 공감이며 법칙이 아니라 자유로운 흐름이다. 이러한 예술의 성격은 수학과 물리학의 경직된 구조와는 달리 인간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느끼는 통로였다. 아인슈타인은 종종 위대한 예술가의 직관이 과학자의 발견과 유사한 통찰력을 지닌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직접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사유했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기도 했다. 예술은 단지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 사유의 한 방식이었던 것이다. 종교에 관해서 아인슈타인은 독특한 관점을 지녔다. 그는 특정 교리에 의존하지 않았고 인격적 신에 대한 믿음도 없었지만 우주에 깃든 깊은 조화와 법칙성에 대해 종교적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는 이를 우주적 종교심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경전의 해석이나 특정 신을 향한 경배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연결성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나타났다. 이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세계 앞에서 느끼는 침묵과 경외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물리 법칙을 이해하려는 열망과는 다른 층위에서 인간을 겸허하게 만드는 체험이다.
아인슈타인이 과학, 예술,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한 줄기의 흐름으로 보았던 이유는 인간 인식이 하나의 지향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 지향점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며 각기 다른 방식의 표현일 뿐이다. 과학은 이성을 통해 세계를 분해하고 구조를 드러낸다. 예술은 감성을 통해 세계를 통합하고 그 감각적 질감을 드러낸다. 종교는 초월을 통해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사유하게 만든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보완하며 인간의 정신을 전인격적으로 확장시킨다. 그는 현대 문명이 과학의 성과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인간은 단지 논리와 기술로만 살아갈 수 없으며 그 내면에는 해석되지 않은 정서, 의미에 대한 갈망, 생명에 대한 경외가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다. 과학이 그 경외를 설명하려 할 때 인간은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게 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성과가 인간 정신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그 성과를 받아들이는 감성과 윤리, 직관의 깊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확장보다 더 본질적인 사유의 요구였다. 그의 통합적 철학은 단지 학문 간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이며 지식과 감정, 이성과 신비, 개인과 공동체 사이를 오가는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모든 이분법을 넘어선 생각을 했다. 삶과 죽음, 논리와 감성, 분석과 통합, 질문과 침묵 사이의 경계를 두지 않았다.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탐구하는 동시에 왜 그런지에 대해 조용히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태도.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통합적 사유였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의 삶은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과학은 그 질문에 대한 방법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대답이 될 수는 없다. 예술과 종교, 혹은 그것들을 넘어선 존재의 감각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질문에 응답하게 만든다. 아인슈타인은 이 모든 흐름을 따라가며 결국에는 경계 없는 사유로서의 삶을 추구했다. 그의 사유는 결코 완결되지 않았고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보여준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세계가 분절되고 각기 다른 분과로 나뉜 지금의 시대에 다시금 전체를 사유하려는 그의 정신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정리하면 아인슈타인은 우주와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과학은 인간성과 윤리를 향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결정론과 반권위주의, 인식의 한계에 대한 겸손함을 갖고 과학예술 종교를 하나의 진리 탐색으로 바라보며 통합적 사고를 추구했다.